형제들과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한 게 언제였나요? 그때 대화가 예전처럼 편했나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제들과 연락이 뜸해졌나요? 명절에 모이는 것이 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나요?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나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부모님 생신, 명절, 제사, 모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 형제들과 연락할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전화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던 사이가 언제부턴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말다툼 한 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변화가 왜 생긴 것일까요? 형제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부모님이 떠난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느끼는 서운함이나 혼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장하는 시니어가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순간. 예전에는 부모님 집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을 만나려면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야 합니다. 명절 일주일 전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번 명절에 우리 모일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아, 글쎄. 애들이 바쁘다고 해서. 형의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모임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임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뵙는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목적을 위해 모인 것이지 서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 형제들이 모이는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연락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집에 가면 됐습니다. 형제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거나 연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심이 사라지니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서먹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축이 있을 때는 형제들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니 이제 각자가 직접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명절은 저희끼리 지내려고요. 짧은 문자였지만 동생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문자를 보고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했고 이해한다고 하기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알았어. 편하게 지내라고만 보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첫 명절에 형제들과 모일 명분을 찾지 못하는 순간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그 공기가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건 단지 만나는 횟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형제가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는 한 집안 식구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부모님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 형제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가정을 먼저 챙깁니다. 딸은 자기 아이들의 일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 우선순위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공통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동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야 형제들은 각자 다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형은 형대로 바쁩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챙길 것이 많습니다. 서로를 보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형제 관계는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이제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면 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선택적 관계로 바뀌면서 형제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깁니다. 전화를 걸 때도 지금 전화해도 될까? 하는 주저함이 생기고 만나자고 먼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가 바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는 형제들이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친척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자주 못 보는. 박영숙 씨의 말처럼 형제 관계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는 원래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줄어듭니다. 이 간극에서 섭섭함이 자라납니다. 형제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연락해야 하는데 바쁘고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조금씩 다른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누가 더 자주 병원에 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부모님 수발을 들 때 누가 더 많이 시간을 냈는지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걸 따지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형님이 먼저 가 계세요. 동생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 일정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고 결국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주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고 형제들도 바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무게 같은 것. 부모님 장례를 치를 때 그 흔적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형제들 사이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챙기고 누군가는 행정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보니 각자가 맡은 역할의 무게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많은 시간을 쏟았고 어떤 형제는 잠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것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마음에 남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던 날들,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 형제들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던 순간들, 그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때그때는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장례가 끝난 뒤에야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몇 달 동안 동생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동생을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화를 걸 기운이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연락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재훈 씨의 말처럼 때로는 분노보다 무기력함이 더 깊이 남습니다. 형제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일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누군가 더 많이 감당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색해질 것 같고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형제들 사이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누가 더 챙겼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기록이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재산 정리를 할 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각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했습니다. 형님이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형님이 더 가져가셔야죠.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동생의 말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뜻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걸까? 지난 몇 년간 들인 시간과 마음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돈을 따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울질이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전화했는지, 누가 더 오래 병원에 있었는지, 누가 부모님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렸는지. 김순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과 재산 정리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저한테 더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고맙기보다는 서운했어요. 마치 돈으로 지난 시간을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김순례 씨의 말처럼 형제들의 배려가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형제는 얼마나 했나? 우리가 부모님께 쏟은 시간과 마음이 같은 무게인가? 이 비교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신경 쓰이고 부모님 생신날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누가 더 자주 찾아뵀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느낀 무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감당했던 일이 다른 형제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가 힘들어했던 일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위치가 다르면 같은 일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살았던 형제는 자주 찾아뵙는 것이 당연했지만 멀리 살았던 형제는 한 번 방문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형제는 시간 내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자유로웠던 형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공평하게 보려고 할수록 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누군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기적이거나 배려심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가 달랐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치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를 만들고 경험의 차이는 기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형제들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 다른 이야기들이 만나는 순간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깁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기 어렵고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최선의 크기가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 중간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 사위가 옆에서 건네는 한마디, 손자가 부르는 소리. 형님, 잠깐만요. 동생이 전화기를 손으로 가린 채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이쪽에서는 기다립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 묘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형님, 미안해요. 집사람이 급한 일이 있대요. 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까지 편하게 이야기하던 말투가 아닙니다. 아,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통화가 끝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들끼리만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 그냥 만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의견, 자녀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형제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의 일정과 사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제 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면서 대화가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를 정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형은 배우자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했고 동생은 휴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가능한 날을 찾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끼리 그날 보자 하면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의 일정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정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했던 관계가 점점 복잡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미숙 씨는 오빠와 통화할 때마다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면 올케 언니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오빠가 바로 대답했는데 이제는 언니 의견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 옵니다. 장미숙 씨의 말처럼 형제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생긴 것입니다. 이 변화가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나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먼저 물을 때, 형제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상의하겠다고 할 때, 형제가 배우자 눈치를 보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이것은 형제가 변한 게 아닙니다. 형제의 삶에 다른 중심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형제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재배치된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재배치가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제와의 대화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하고 형제의 대답이 이전보다 신중해지고 만남을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면 이 현상은 더 분명해집니다. 형제들의 관심이 손자에게 쏠리면서 형제들끼리 만나는 일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집니다. 손자 돌 잔치 때 보자, 손자 운동회 끝나고 연락할 게 같은 말이 자주 들립니다. 형제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형제들끼리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것, 가족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복잡해졌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말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서운해 보일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관계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형제들 사이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직접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듣고 있을 수 있어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 관계는 점점 더 공적인 관계처럼 변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어색해지면 대부분 같은 선택을 합니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입장을 헤아리고 형제의 사정을 고려하고 형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만나자는 말에 대답을 미루면 집안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합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얼굴을 안 비추면 바쁜 일정 때문이겠거니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관계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 예전처럼 편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 것, 형이 만남을 미루는 것, 형제들이 모임에 불참하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 속에는 작은 포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정지민 씨는 오빠에게 여러 번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매번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정지민 씨는 오빠가 바쁘다는 걸 알기에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사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오빠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빠는 동창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지민 씨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동창들과는 시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오빠한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간을 안 내는 거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형제의 사정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형제가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의 이해가 전부 허물어집니다. 더 힘든 것은 이 깨달음을 형제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고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해하는 척합니다. 형제의 연락을 기다리고 형제의 일정에 맞추고 형제가 원할 때만 만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일방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형제를 배려하는 만큼 형제도 나를 배려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형제도 양보할 줄 알았는데 형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불균형을 느끼면서도 계속 참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불만을 표현하면 형제들이 멀어질까봐,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계속 삼킵니다. 그렇게 이해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형제를 위한 배려였는데 어느새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형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를 지키려다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역설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해가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형제 관계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형제가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형제가 나를 더 배려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형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형제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없고 형제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시도합니다. 형제에게 더 잘 대해주면 형제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 형제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형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배려할수록 형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더 이해할수록 형제는 더 편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때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형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형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지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형제가 연락을 안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형제가 모임에 안 나와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는 것. 형제의 선택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변화입니다. 최인호 씨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뤘고 최인호 씨는 그때마다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최인호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동생이 나를 만나지 않는 건 동생 선택이야. 그 선택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 최인호 씨는 동생에게 더 이상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생의 선택은 동생의 몫이고 그 선택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형제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형제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형제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의 선택은 형제의 삶에 대한 것이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형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지치지 않게 됩니다. 형제가 연락하면 반갑고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균형입니다. 형제 관계를 유지하되 그 관계가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것. 형제를 신경 쓰되 형제의 선택에 내 마음이 달려있지 않게 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선택에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형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문자를 확인하고 혹시 내가 놓친 연락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일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펼치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형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기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반복입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 하루는 계속된다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혼자 조용히 보낼 수도 있고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입니다. 형제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로 채워진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형제의 부재가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경자 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를 자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동생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 생각이 내 하루 전체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형제가 만나지 않아도 내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대 없이 연락합니다. 형제가 답할 수도 있고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전화를 겁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가 명절에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자주 연락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형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형제 관계가 달라 보입니다. 형제가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하지 않아도 내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만나자고 하면 기쁘지만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형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함께하고 멀어질 때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형제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평생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는 각자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예전의 형제 관계를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가까워야 한다고 믿고, 예전처럼 서로를 우선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정 씨는 오빠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명절마다 모이자고 제안하고 오빠 생일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 형제라는 관계가 의무는 아닙니다. 과거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미래를 함께해야 한다는 약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워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형제를 선택적 관계로 본다는 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형제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형제의 삶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형제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형제와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형제와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형제이지만 그 관계가 과거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평생 가까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형제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자신을 계속 흔들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는 과거의 끈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거리를 두었다면 나도 그 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제 관계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로. 형제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고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현재의 관계 방식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계속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위치가 재배치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붙잡으려 했나요? 예전처럼 가까운 형제 관계,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던 그 시간, 형제들이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형제가 만남을 미룰 때마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형제를 이해하려 할수록 자신은 뒤로 밀렸고, 형제를 배려할수록 자기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은 형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형제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형제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루, 형제의 부재가 자신의 가치를 흔들지 않는 자리. 형제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고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현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형제의 선택은 형제의 삶에 대한 것이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형제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배려하되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형제를 생각하되 형제의 선택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관계는 변합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누르세요. 구독을 해두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